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용령과 아이들 팀이고요. 대출 원금 상환 여부 예측 모델 및 작성 및 비교 분석에 대해 발표한 저는 발표자 이건희입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P2P 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진행되는 대출에 비해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고 신용 이력에 대하여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어 필요하지만 미상환에 대한 리스크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몰려 있어 이와 같은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대출 원금 상환 여부에 대한 예측 모델링을 통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금 미상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대시보드까지 구축하는 것을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고 멘토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은 데이터 관찰하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팀원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역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수행 결과에 대해 먼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정의된 문제의 범위를 먼저 한정하고 EDA 과정을 통해 피처 셀렉션을 진행하였으며 이상치, 결측치 등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각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하여 실제로 대출 심사에 사용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축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대시보드의 경우 데이터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와 실제 인풋에 대한 모델의 예측값을 보여줄 수 있는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프로젝트의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분류 유형을 한정하였는데요. 타깃 변수인 대출 상환의 경우 총 9개의 범주로 되어 있는 변수입니다. 저희는 대출이 종료된 변수인 상환, 플리페이드와 미성환, 차지도표의 이진 분류 모델을 구축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델링의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외부의 다른 데이터를 추가해야 될 것 같다는 멘토님의 의견에 따라 시계열 데이터를 제거하기로 하였고 특수한 상황의 데이터는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제공된 데이터에 비해 그 표본이 매우 적었기에 일반적인 상황과 다른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평가 지표는 ROC AUC 스코어입니다. 그 이유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상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대출을 거절하여 자신이 돈을 못 받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회사의 경우 상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최대한 많은 대출을 진행하여 수수료 등 회사의 수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에 특이도와 민감도를 모두 고려하는 ROC AUC 스코어로 평가 지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데이터는 불균형한 데이터이긴 하지만 총 120만 건의 데이터 중 20만 건의 데이터가 미상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정도 데이터의 크기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샘플링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 샘플링 과정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EDA 순서는 금융 관련 지식을 학습하고 제외하여야 할 변수를 검토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모델링보다 데이터 자체에 집중을 많이 했는데요. 우선 금융이라는 상대적으로 낯선 데이터이고 또 이것은 국내 데이터가 아닌 외국의 데이터이다 보니 변수명만으로는 정확한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컬럼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금융 관련 도메인 지식을 학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피처 셀렉션한 순서는 앞서 프로젝트 범위에 한정할 때 가정한 특수한 상황의 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를 제거하였고 특히 특수한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제거할 때 일반적인 모델에 각 상황에 따른 데이터의 평가 지표를 계산하여 특수한 상황이지만 일반적인 상황에 맞는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공동대출의 경우 일반적인 모델에도 충분히 의미 있는 예측 결과를 보여줬기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컬럼의 의미상 대출 상환이 완료된 후에 생성된 컬럼을 제거하였고 결측치가 50%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는 컬럼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저희가 결측치를 대치한 방법은 컬럼들 간의 관계를 토대로 결측치를 처리하였는데 이런 컬럼들의 경우 다른 컬럼들의 관계성이 보이지 않아 제거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타 변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변수를 제거하였습니다. 상환 여부에 따른 데이터 분포가 동일한 데이터의 경우 모델링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거하기로 하였고 특정 값에 지나치게 치중된 컬럼의 경우 특정 값과 아닌 값으로 이진화를 한 결과 분포의 차이가 없는 컬럼 역시 모두 무의미한 컬럼으로 판단하여 제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유값이 너무 많은 컬럼들을 제거하였는데요. 직업의 경우 약 40만 개의 고유값을 가지며 이는 대출 신청자가 입력한 대로 저장되어 있어 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작성한 경우가 너무 많고 심지어 장난식으로 작성한 데이터도 존재하기에 시간 내에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향후 과제로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에 사용할 총 36개 컬럼을 선별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상치와 결측치에 대해서 이상치 및 결측치 데이터 처리 및 범주형 변수의 인코딩과 파생 변수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상치 처리입니다.
특정 아이디에 이상한 값이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컬럼이 결측치를 가지는 데이터를 제거하였고 약 6만 개의 결측치를 가지는 컬럼들이 의미상 전혀 관련이 없었지만 모두 같은 행의 데이터가 결측치를 가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측치는 따로 처리할 방법이 없어 모두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치의 경우 부채 비율에 음수가 나온 것처럼 의미상 존재할 수 없는 데이터만을 이상치로 판단하였고 다른 값으로 대체할 수 없었다 판단하여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측치의 경우 컬럼의 의미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치를 하였는데요. 한 가지 예시로 평균 계좌 잔액의 결측치의 경우 총 계좌 잔액의 값이 모두 0이었기 때문에 그 결측치를 0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고도 남은 데이터의 경우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제거하였고 향후 과제로서 제거된 결측치를 다른 값으로 대체하여 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선택한 변수들 중 피코랭지 하이와 라스트 피코랭지 하이의 두 변수의 경우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두 값의 차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대출 상한 여부와 관련성이 큰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두 컬럼을 제거하고 피코 체인지 밸류라는 새로운 변수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대출 등급과 소득 검정 여부는 라벨 인코딩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범주형 변수는 단순히 원하는 인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겟의 비율이 비슷한 그룹끼리 묶는 그룹화를 통해 그룹에 속하는지 여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등을 통해 총 36개의 컬럼과 약 120만 개의 1차 데이터셋을 구성하였습니다. 1차 데이터셋을 구성한 후 분류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알고리즘은 모두 트리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그 이유는 트리 기반 모델이 분류 모델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이고 현업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멘토님의 말씀과 실제 성능에서도 충분히 잘 나왔기 때문에 다른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트리 기반 모델만 사용하였습니다. 각 알고리즘으로 모델링한 결과는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중 XGBoost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따라서 저희는 XGBoost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6개의 컬럼으로 줄였지만 여전히 컬럼 수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였고 코스트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했어야 됐기 때문에 XGBoost의 피처 임포턴트를 출력하고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하나씩 포함하며 모델링을 진행한 결과 총 13개의 컬럼을 선택했을 때 결과가 1차 데이터셋과 유사한 성능을 보였고 학습 시간의 경우 1분 7초에서 39초로 메모리 경우 1.33메가에서 0.05메가로 데이터 사이즈 경우 350메가에서 140메가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3개의 컬럼을 이용하여 XGBoost 알고리즘 기반 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최종 결과물 산출의 대시보드입니다. 저희는 총 2개의 대시보드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장은 데이터 탐지 대시보드로 대출 심사자나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금융상품 매니저들이 구성된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하여 데이터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 및 데이터 간의 관계나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 전략을 수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기능으로서 13개의 컬럼을 대출 정보 그룹과 대출 신청자 정보 그룹으로 분리하여 각 그룹별 데이터의 타겟과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은 대출 심사자들이 대출 신청자의 미상한 리스크 탐지 보조 수단으로서 사용하여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에게는 모델이 예측한 결과를 통해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출 신청자에게는 모델이 예측한 결과가 거절되었다면 왜 거절되었는지 어떤 부분을 수정한다면 예측 결과를 승인으로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대시보드에 대한 시연입니다. 대시보드는 대시 플로틀리로 구현하였으며 첫 번째 대시보드는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대시보드입니다. 앞에 보이는 파이 그래프는 전체 데이터의 타겟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 옆에 두 박스는 대출 정보와 대출 신청자 정보의 그룹으로 묶인 데이터의 설명에 대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에는 2개의 필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필터는 전체 그룹별 데이터의 분포를 선택할 수 있는 필터이고 두 번째 필터는 연속형 변수들의 값을 제한했을 때 그 분포의 변화를 다른 컬럼들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연속형 변수들은 다음과 같고 범위를 제한한다면 그래프의 분포가 변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조금 커서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두 번째 대시보드는 입력값에 대한 모델의 예측 정도를 보여줍니다. 모든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서브미트 버튼이 활성화되어 눌렀을 때 이 인풋에 대한 첫 번째 박스에서는 이 모델이 어느 정도로 타겟 값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예측 값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선택한 XGBoost는 인풋에 대한 설명 없이 결과만 보여주는 블랙박스 모델입니다. 이는 좀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미상한 리스크를 설명 없이 단정 짓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자의 인풋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두 번째 박스에서는 라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어떤 컬럼의 값이 타겟의 예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박스는 그 라임 알고리즘을 사용한 설명입니다.
값을 바꾸게 된다면 네, 다른 설명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툴팁 박스에는 저희가 이 모델을 선택한 이유 그 설명이 적혀 있는 툴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 평가 의견은 저희가 이번에 모델링에보다는 데이터에 좀 집중한 프로젝트였다 보니 데이터를 보는 것이 조금 어려웠다, 그런 의견들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평가위원분들께서는 발표에 대한 간략한 피드백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제가 은행에서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요 주제인데요. 대출 원금 상환 여부 예측 모델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저희 지금 현업에서 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게 접근하셨던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게 타겟 베리어블을 이제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정하신 후에 X 변수를 계속 선별해 가면서 ROC, AUC 그 정확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타겟 베리어블을 줄여나간 부분이 이게 현업에 적용할 때도 이게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메모리 사이즈랑 그런 것도 줄이면서 그 해치지 않으면서 빠르게 인퍼런스가 돼서 그것들을 이제 서비스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인상 깊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아까 되게 좋게 잘 말씀하신 게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모델링 기법보다 그 고객의 데이터를 되게 꼼꼼하고 그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짚어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번 끝나고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옆에 이제 은행 현직자분한테 이제 설명을 한번 잘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전 직장이 그 신용 평가사에 있어서 조금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신용 평가사에서 하는 일은요, 되게 이게 통계적 모델링을 진짜 제대로 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되게 엄격하게 여러 가지 좀 배울 수가 있는데, 이 리스크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제 필요하죠. 필요하고 이건 이제 규제적으로 움직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뭐 은행이 독자적으로 만들 수는 없고 다 금감원의 승인을 거쳐야 이제 정식으로 사용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보다가요, 처음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건 이렇게 베이스라인 모델의 성능이 왜 이렇게 높아요? 거기서 거의 튜닝을 안 할 정도로 막 0.9 몇이 나오던데, 그 혹시 이렇게 막 좀 짐작하시는 거가 있으세요? 왜 그렇게 잘 이 데이터가 맞는지. 이제 캐글에 올라온 랜딩 클럽 데이터를 쭉 모아둔 거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미 정제가 한두 번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그 날것의 데이터가 아니라 한번 정제를 거친 데이터이고 어느 정도 조금 관련성 있는 것들로만 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는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보다 보니까 확실히 컬럼마다 분포가 완전히 동일한, 플리페이드랑 타지도프의 분포가 동일한 데이터와 그러지 않은 데이터고 구별이 됐고, 그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실에서는 이제 저런 숫자가 나오면 어디 막 스카우트가 오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되게 만나기 힘든 숫자죠. 아마도 뭐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많이 제거를 하셨어요. 라벨을 좀 이렇게 그 기간적인 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약간 범위를 좁혀서 하셨는데, 그 삭제한 데이터 중에는 뭐 이제 연체, 장기 연체라든가 뭐 상환불능 같은 이제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디폴트에 속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을 텐데, 약간 이제 그레이한 데이터들이 많이 좀 사라졌기 때문인 것도 같아요. 저렇게 좀 잘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충분하게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시고 변수를 이제 줄여나가시는 그 어떤 논리나 과정 같은 건 되게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형 변수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모아서 좀 줄여서 코드를 좀 줄여서 심플리파이해서 작업하신 부분도 괜찮았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 그 대시보드에서 이제 시뮬레이터, 일종의 이제 시뮬레이터로 이제 작업을 하신 건데, 그런 부분도 좀 참신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아쉬웠던 거는 이제 변수들을 이제 보는 기준이 이렇게 그래프로 보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수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쭉 뽑아놓고 한 번에 딱 내려서 그거 갖고 많이 이제 리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걸 보통
단별량 분석이라고 하고 변수 하나하나마다 이제 다 회귀를 하죠. 그렇게 해서도 이제 뭔가를 뽑아놓고 뭐 적합성, 변별력,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몇 개 매트릭들을 뽑아놓고 그걸 이제 리뷰를 하거든요. 그래프와 함께 거기서 이제 변수 좀 일정 부분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비슷한 변수 중에는 대표성 있는 걸 하나만 치사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그 작업을 할 때는요, 저렇게 변수를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여요. 그 이유는 모델을 이제 간결하게 해야 더 오랫동안 잘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해석성도 중요해서 간결하게 고객한테 빨리 같은 그 밸류라면은 이제 빨리 설명해 줄 수 있는 쉬운 모델이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유도하는 측면이 또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테크닉적으로는 이게 이제 변수 변환 과정 같은 걸 되게 거쳐서요. 이게 간단한 모델에도 되게 너도 잘 동작하게끔 변수 변환 과정을 굉장히 만들어요. 그래서 일종의 변수마다 어떤 추정 부도율 형태로 이제 바꿔놓고 작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단한 모델에 태워도 잘 되고 간단한 모델에 태워야 잘 돼야 오래 잘 동작을 하게 되죠. 네. 실제에서는 이제 그런 테크닉들이 조금 있어서 막 복잡한 것보다는 이제 진짜 이제 원리에 그 준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이런 신용평가 모델이어서 이게 아마 좀 보시면서도 좀 공부가 많이 되셨고 또 이제 금융이 아마 좀 이렇게 그 흥미가 있으시거나 이러신 게 아니면 또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그런 이제 아마 벽도 약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전에 다른 팀에서 했던 걸 본 적이 있었는데 변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실상 외국 데이터고 그다음에 칼럼별로 명확한 설명이 있는 게 아니어서 이게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많이 잘 줄이셨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36개의 컬럼을 선별한 22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아있는 그 컬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같은 컬럼인데,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갖는데 다른 말로 써 있는 것들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얘가 그러니까 결정이 더 빨리 잘 점수가 높게 나오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이게 줄여서 다시 한번 해보고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해보면 좀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잠깐 까먹었네. 네, 아무튼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해보셨으면 하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실 때는 이런 것들 지금 변수들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더 줄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했을 때 이런 다른 성능을 보였다, 뭐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시보드에서도 고생을 하셨는데 약간 그 두각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대시보드가 어떤 누구한테 필요한 대시보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각 변수들마다 각각이 좀 서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을 텐데 마지막 거에 보면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서 이렇게 나온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각각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같은 영향을 주는 것들끼리는 이렇게 그룹화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그렇게 조금 더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평가위원분들의 피드백 감사합니다.